단기 우량 회사채 ETF를 샀고요. 그 다음에 빅테크들을 매수를 들어갔어요. 최근 들어서는 처음 이제 12등 안에 들어온 주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점점점 리스크 온 쪽으로 조금씩 움직인다. 라는 느낌입니다. 침체 얘기가 점점 좀 줄어들고 있는 시장 분위기랑 맥을 지금 같이 하고 한다. 있는 거네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반도체 ETF도 매수,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애플 다 순매수로 돌았어요. 왠지 모르게 이제 빅테크를 사고 싶은 거죠. 빅테크들은 빚이 없으니까 금리가 올라가도 버틸 수 있다. 4,500 이하로만 안 떨어지면 수익이 계속 나는 포지션을 잡고 있다. 그리고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지금 콜옵션 쪽이 훨씬 더 많아요. 아래쪽은 해지하려고 이제 매수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데 빠져도 좀 이제 덜 깨져 보겠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콜 쪽도 단기 매수가 굉장히 많다. 근데 15일선 찍고 확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도 조정을 받고 15일선을 2번, 3번 테스트하고 결국 점법. 강하네요. 네, 그래서 15일선이 뚫리고 확실하게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상승 추세를 유지할 것 같다. 물가가 계속 높인 게 미국에서 못 잡힌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리스크인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아서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는 가정을 이제는 거의 시장에서 100%에 가깝게 가격에 반영을 시킨 거기 때문에 이게 거꾸로 되면 저 15일선을 무너뜨리고 밑으로 많이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테이블랩의 케빈강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한국에 못 올 뻔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이렇게 들었는데 고생하셨고, 네. 이 시간에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아요. 좀 정리해 주실 내용이 많을 것 같은데 못 나오신 동안에 시장의 변화도 좀 컸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일단 FOMC 지나갔고 맞아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크게 그려보면은 레벨을 못 뚫을 것 같았는데 일단 고점을 뚫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전고점을 뚫으러 갈 것 같은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난주 한 주간 한번 리뷰를 다시 해보고 지난번처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리뷰부터 해볼게요. 네. 일단은 매번 시작할 때 한 주간 개인들이 어떤 개인 포함 이제 한국에서 외국 주식하는 분들이 어떤 주식을 새로 매매를 했나를 보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단기 우량 회사채 ETF를 샀고요. 그 다음에 빅테크들을 매수를 들어갔어요. 특히 이제 단기 우량 회사채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는 처음 이제 12등 안에 들어온 주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계속 뭐 TMF 이런 것처럼 미국 국채 관련된 ETF만 샀잖아요. 네. 그랬는데 미국 국채 ETF가 아니라 이번엔 회사채. 그 대신에 투자 등급 회사채예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스타일박스라는 게 나와요. 저게 이제 뱅가드에 들어가면 나오는 이제 이 ETF가 어떤 ETF다 설명해 주는 자료인데 보시면은 듀레이션이라는 게 있고 퀄리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 사각형에서 ETF를 사시거나 아니면 채권 투자를 하실 때 종류를 골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단기냐, 중기냐, 장기냐. 그래서 장기 쪽은 이자율 변동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움직이는 거. 숏텀은 이자 쪽 에서 이자 들어오는 것만 주로 수익을 취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퀄리티는 이제 국채 또는 그다음에 투자 등급 그다음에 비투자 등급 그러니까 정크 본드 뭐 이런 것들 그게 맨 밑에 칸이에요. 그래서 저 칸을 나누면 저렇게 9칸으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저 VCSH라는 이제 단기 우량 회사채들 같은 경우 보시면은 숏 단기 만기다. 그 다음에 인베스먼트 그레이드라고 해서 두 번째 칸이 이제 투자 등급 회사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국채를 제외한. 그래서 국한에 들어가 있는 회사채를 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ETF를 사실 때 보실 때 NAV 프라이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마켓 프라이스라는 게 있어요. 보통. 그래서 ETF 하실 때 너무 가격이 비싸진 NAV보다 너무 많이 비싸진 상품들을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ETF 수급에서 누군가 개인들이 많이 사져서 비싸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비싸져 있는 거를 보통 이런 이제 이자율 상품들은 실질적으로는 많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비싸게 사면은 먹을 게 그만큼 많이 맞습니다.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보시고 매매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VCSH라고 하는 이 단기 우량 회사채가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등장한 이게 시장에서 갖는 뭐 의미 시그널 이런 게 있을까요? 이제 국채 금리가 자꾸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실제로 개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거죠. 그리고 국채보다 한 1, 2% 정도 높아요. 이자율이. 그러니까 약간 더 금리가 더 높은 쪽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국채는 진짜로 이자율 변동만 생각해야 되는 건데 반해서 회사채는 이제 신용 등급 부분도 반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국채를 투자하다가 이제 국채를
안 사도 될 만큼의 리스크가 약간 온되는 분위기. 그럼 이제 국채를 안 사보고 회사가 안 망할 거니까 어차피 투자 등급이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이자를 바라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국채를 사는 것보다 당연히 회사채를 사는 게 좋겠고, 더 이제 신용위기 같은 게 침체 같은 게 없다라고 하면은 정크본드를 사야 되겠죠. 이제 7, 8%대 이자가 나오니까. 그래서 점점점 리스크 온 쪽으로 조금씩 움직인다라는 느낌입니다. 침체 얘기가 점점 좀 줄어들고 있는 시장 분위기랑 맥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네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빅테크 종목들이 2, 3주 전에 나왔을 때는 계속 매도였잖아요. 맞아요. 그랬는데 다 매수로 돌았어요. 보여주세요. 네, 보여드리면은 실제로 이제 반도체 ETF도 매수,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애플 다 순매수로 돌았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국채 ETF는 TLTW라는 거는 계속 나왔던 건데, 저기 이제 옵션을 매도하는 커버드 콜 되는 채권 ETF가 이제 2등으로 올라왔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 엔화로 미국 국채 투자하는 거 그대로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들어왔어요. 이제 녹색으로 칠한 게 다 채권 ETF거든요. 그래서 세 개가 아직도 채권 ETF가 있다. 그리고 대부분은 다 이제 빅테크 주식들로 싹 갈아엎어서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빅테크 매도 일색일 때 네. 한 2, 3주 전쯤에 네. 그렇게 네. 보여주신 자료마다 지금 똑같이 네. 갖고 오시는 자료에 매도 일색일 때 보면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사실 네. 이해가 되는 점이 있었잖아요. 네, 차익 맞습니다. 실현도 많을 네. 거고 다시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맞물려서 또 어떻게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실적 발표가 당연히 제일 중요한데, 일단은 네. 마이크로소프트 좀 이따 말씀을 드리지만 마이크로소프트나 이제 구글 같은 게 실력이 좋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내리고 구글은 오르고, 맞아요. 이런 상태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기업 실적들이 좋아지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팩트셋이나 이런 데서 나온 자료들을 가지고 내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부분의 실적에 대해서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트렌드로 바뀌었을까 아닐까. 그 부분이 더 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이제는 숏 ETF 있던 것들을 이제 매도하고 있고, 그리고 매수로 전부 다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4,900만 불 매수하고, 속슬 반도체 3배짜리 ETF죠. 그것도 6,900만 불 매수하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빅테크 쪽으로 다시 돌았고, 그다음에 그 빅테크 쪽으로 도는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금리가 유지가 되는 상황 하에서 주식을 사야겠다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이제 빅테크를 사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갔을 때 소형주들은 잘못하면은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더 안전하다. 더 안전하다는 네. 차원에서 보면 일단은 빅테크들은 빚이 없으니까 금리가 올라가도 버틸 수 있다. 이게 그 바람에 이제 안전자산이라는 이름으로 돌았던 거고, 그 분위기가 지금 다시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다음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이렇게 움직임이 실제로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한 주 동안의 주식시장이랑 이제 이자율 시장, FX 시장을 한번 쭉 보시면은 네.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지금 빅테크 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나스닥이 2%가 올랐고, 그리고 다우랑 그다음 S&P 같은 경우는 나스닥보다는 좀 못 갔어요. 근데 러셀은 그래도 1%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도 나머지 S&P나 다우보다는.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경기 침체 부분들은 조금 FOMC 지나면서 이제 좀 누그러드는 느낌? 왜냐하면 러셀이 이제 망가져야 되는데 안 망가지고 올라오고 있으니까. 다우가 기록적인 상승을 연속적으로 좀 기록을 했는데 그게 지금 반영이 안 된 겁니까? 근데 이제 다우 네. 같은 경우는 월간으로 보시면은 3% 올랐고, S&P가 2.96% 올랐고, 나스닥이 3.77%가 올랐어요. 다우존스가 뭐 며칠치를 뭐 올랐다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하지만 결국 퍼센티지로 보면 지금 보시면은 월간으로 보시면은 아직도 러셀보다도 못해요. 그렇군요. 예, 러셀은 4.9%가 올랐어요. 월간으로 보시면. 그래서 보통 이제 키 맞추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똑같이 다 미국 주가 지수잖아요. 근데 S&P, 다우, 나스닥, 러셀 세 개는 네 개가 다 종류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러셀 2000 같은 경우가 항상 언더퍼폼이 굉장히 심했었잖아요. 그래서 러셀 같은 경우가 오히려 다우보다 더 많이 올라온 한 달이었다라고 보시면 중소형주가 좀 더 따라가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침체 이슈랑 맞물린다고 보셔야죠. 침체가 되거나 금리가 계속 높아지면 기본적으로 부도날 회사가 많아지고, 부도 누가 나냐 보면 중소형주가, 특히 소형주들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약한 고리가 먼저 끊어지겠죠. 끊어지는 네. 거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러셀이 다시
많이 올라온 걸 봤을 때는 이래도 버틸 수가 있는 건가 본데 이런 느낌이 지금 도는 게 아닐까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같은 경우가 이제 약간 이제 주가 지수가 반등을 했는데 이때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가 잘 나왔고 집값도 상승하고 이러면서 침체 우려가 약화가 되는 거죠. 이러면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러셀이나 이런 소형주들 그다음에 채권도 국채보다 약간 그러니까 등급이 좀 낮은 거. 아까 우량 이제 뭐 회사채라고 말씀드렸지만 국채보다는 낮잖아요. 거기서 더 가면 이제 정크본드 가는 거고 트리플 B 이하로 가는 거고. 근데 이제 금리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정크본드로 갈 때는 이제 좀 더 리스크 온이 되죠.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주식시장도 강세가 돌아가고요. 그래서 지금도 뭐 주식시장 강세지만 지금은 펀더멘탈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불안불안하면서 올라온 거라면 지금부터 올라가는 거는 펀더멘탈한 부분, 그러니까 매크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업마다 네. 실적이 다르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운용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는 국면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마찬가지인가요? 지금 매크로에 관심이 조금 덜해진 거는 맞죠. 마찬가지인 분위기인가요? 마찬가지 전 분위기죠. 세계적으로? 네, 전 세계적으로. 왜냐하면 일단은 이대로 계속 가면은 조금은 버틸 수 있어지는 분위기로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단은 매도가 되게 많았잖아요. 솔직히 뭐 선물도 매도 많고 해지하는 것도 많고 이렇게 많았는데 그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누그러지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은 FOMC도 있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FOMC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기대했던 부분만큼 시장에 다 반영이 돼 있었고 뭐 말한 것도 거의 대부분 뭐 예상했던 대로 말을 했고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FOMC 끝나고 나서 금리가 약간 내려갔지만 금요일 날 다시 반등을 확 올라갔어요. 금리가.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금리를 페드가 원하는 대로 스테이 롱고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PC의 물가나 임금 상승 압력들이 이제 약화가 되면서 금요일 날은 다시 내려오기 시작을 했지만 끝나고 나서부터 쭉 올랐잖아요. 금리를 보시면 밑에 보시면은 이제 FOMC 끝나고 나서 확 내려갔다가 다시 쭉 올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실적 양호하고 실질적으로 물가가 확 잡혀지는 상태까지는 아니다라는 느낌을 다시 올렸는데 실제로 이제 PC 물가나 이제 임금 상승 압력들이 나쁘게 나오니까 금요일 날은 괜찮아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주가는 더 확 올라버리고요. 네. 그래서 연결이 쭉 이렇게 되면서 주식 시장에서는 강세로 이제 마감을 한 거죠. 근데 이제 2번 부분에 있었을 때 확 내렸잖아요. 목요일 날. 이때 나왔던 얘기가 이제 일본 YCC 얘기 나오면서 네. 금리가 확 올랐죠. 그러면서 결국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거 결국은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올렸으나 그 다음날 이제 물가 지표 나오고 실질 임금 약간 낮게 나오니까 시장은 확 반대로 돌아서 하락폭을 다 만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YCC 얘기도 뒤에서 해주시나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YCC 하단은 마이너스 0.1. 그대로 유지. 0.5 밴드에서 네. 1밴드로 네. 넓혔다는 얘기는 지금 이제 시장에서 생각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금리를 올리는 거 아니야? 인플레 때문에 이게 이제 물음표가 던져지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옌캐리 트레이딩 언와인딩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미국 국채 금리 장기채가 올라가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임팩트가 생기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물음표를 던지기 시작을 한 생각의 거죠. 흐름이 그렇게 되고 이게 사실 일본에서가 아니라 미국 시장 장중일 때 얘기가 나온 나와서 거죠. 더 네, 영향이 뉴스가 좀 나오면서 있었잖아요. 실제로 네. 이제 어나운스한 것도 아니고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내려갔다가 그 다음날 그냥 똑같이 어나운스를 했죠, 그냥. 그래서 결국은 뭐 1% 움직임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열어줬지만 1%까지 올라가진 않았어요. 지난번에 0.5로 열었을 때는 바로 0.5를 맞습니다. 찍어버렸는데 네. 이번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거기까지 가라고 했는데도 안 가네? 이렇게 해서 약간 안도의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일본의 입장에서는 지금은 어느 정도는 남들하고 너무 격차가 크니까 금리 격차가 크니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 자산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미국 국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건물도 많고 주식도 많고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냥 뭐 말할 때는 거의 미국의 한 주다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수립할 때도 미국이랑 제일 이제 공조를 잘하는 그런 나라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런 뭐 1%로 바꾸는 것들 이런 것들을 미국이랑 협의 없이 바꿨을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뭐 상호 간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식의 어느 시나리오 정도는 충분히 그리고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FOMC에서 이제 핵심이 됐던 게 결국 이번 금리 인상이 끝이냐
라는 게 핵심이고 스테이 롱거 얼마나 할 거냐 이 두 가지였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그 두 가지 있었을 때 결국은 페드가 원하는 대로 스테이 롱거 할 것 같고 잘하면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이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면서 주식시장은 강세가 됐죠. 근데 유로나 호주 달러 보시면 1% 정도 약세가 됐어요. 지난주 한 주 동안에. 그래서 지금 달러가 강세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 대비해서는 경기가 좋은 쪽으로 계속 볼 수밖에 없는 모양새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나라 대비해서.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가 될 때 엔화 같은 경우랑 원달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퍼센티지가 업데이트가 잘 못 됐는데 엔화나 달러 같은 경우도 거의 한 0.5, 1% 정도씩 강세가 됐어요. 네. 그래서 강세가 된 부분들이 있어서 나머지 이제 유로나 아니면 호주 달러 같은 경우는 이제 약세가 됐지만 그래서 반대로 갔어요. 아시아 통화랑 실제로 유럽 통화랑.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오히려 저 통화 부분들은 어느 정도 돈이 어느 정도 흐름 어느 나라 쪽으로 움직이는지를 볼 수 있는 가장 쉬운 지표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보면 아시아 쪽으로는 어느 정도는 인플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유럽 같은 경우는 별로 안 좋게 보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자산 배분을 하거나 이럴 때는 오히려 유럽 쪽보다는 아시아 쪽에 배분을 더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원래 이제 미국에 너무 포커스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주 동안의 움직임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화도 그럼 비슷하게 이 어느 흐름과 정도 비슷하게 맞춰서. 비슷해서 특히 이제 원화 같은 경우는 엔화랑 그다음에 위안화의 연동이 너무 심해요. 네. 원래 원칙적으로 심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혼자 벗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안화나 엔화 부분 그다음에 원화 부분은 비슷하게는 움직일 거다. 방향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다음 한번 보도록 그리고 이제 하죠. 종목들로 보시면은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혼자 마이너스 3%로 빨간색이 찍혔는데 결국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의 애저 사업 부분이 기대 이하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AI로 이제 많이 올렸었던 부분이 있고 상대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에 비교했을 때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AI와 클라우드 이 두 가지에 대한 포커스를 시장에서 세게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실적이 엉망이었다가 아니라 그 너무 잘 나왔죠, 둘 다. 그렇죠. 네. 잘 나왔는데도 애저 부분이랑 뭐 클라우드 네. 이런 쪽이 좀 기대에 못 미쳤고 기대에 못 미쳤다라는 것도 네. 있지만 저는 이제 약간은 이제 저는 트레이딩 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가 더 좋냐라고 판단을 하는 거지 얘가 너무 좋을 거야 나쁠 거다라고 생각하진 않은 것 같아요. 시장도.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도 실적 좋았고 그리고 구글도 실적 좋았는데 구글은 왕창 오르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왕창 빠졌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과거 거는 이미 지나갔고 실적은 그럼 미래에 어떻게 될 거야라고 봤더니 마이크로소프트는 예상보다는 별론데 코파일럿 나왔고 뭐 AI 이미 챗GPT로 해서 저렇게 먹었으면은 실적이 확 좋아지고 클라우드 서비스가 더 많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AI 챗GPT를 쓰면 쓸수록 클라우드가 계속 실적이 좋아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두 개가 링크가 안 되는 걸로 봐서는 얘가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쉐어를 가져오지 못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실적으로 연동이 그만큼 생각만큼은 되지 않았다는 않았다. 얘기니까 미래에도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에 반해서는 구글은 의외로 많았다. 그러면은 바드가 됐던 이제 새로운 클라우드 서비스를 또 제공을 했을 때 구글이 포텐셜이 더 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결국은 챗GPT를 쓸 때 아마존이나 구글에다가 클라우드에다 이제 얹어서 돌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 클라우드 비용들이 계속 증가가 되니까 결국은 그 비용 증가되는 게 구글 쪽이나 아마존 쪽이 더 좋다라고 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가장 현재로 봤을 때는 구글 쪽에다 포커스를 둬서 서비스 사용량이 늘어서 구글 쪽이 클라우드 AI가 늘어나면서 구글은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메타도 기본적으로 AI나 이제 숏폼들 나오면서 실적이 오히려 잘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마이크로소프트가 혼자서 독식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독식이 아닌가 보다. 그러면 이제 메타도 하고 구글도 하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가 그러면 어디에 붙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마존이나 구글 쪽에 있는 클라우드 쪽이 더 괜찮을 수도 있겠다. 특히 구글 쪽이 좋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구글을 훨씬 더 많이 올리지 않았나? 상대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챗 GPT가 나오고 AI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오래 안 됐죠. 사실 몇 개월인데 네. 이 선점 효과 때문에 처음에는 어디가 훨씬 더 많이
AI에 대해서 좀 시끄럽게 두드리느냐, 소위 네. 이런 걸 중심으로 봤다면 이제 좀 이른 감이 있지만 본격적으로 이게 실적이랑 연결이 되는 정말 돈이 되는지를 그렇죠. 보는 시점이 온 건가요? 거의 이제 서비스 쪽으로 돌아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애플 GPT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GPT를 올리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GPT를 올린 다음에 어떻게 서비스를 할 것이냐. 그리고 그 서비스를 쓸 때는 결국은 뭐 스타트업들이나 아니면 다른 회사들이 서비스를 계속 연결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연결해서 만들었을 때 그 연결된 서비스들은 어차피 클라우드에서 돌거든요. 또 자체 서버를 구축을 하던 클라우드에서 돌던. 그러면 결국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결국 실적이 좋아지는 쪽이 누구냐를 계속 포커스를 하고 있는 거고 미래를 봤을 때 거기에 구글이 제일 선점이라고 시장에서는 지난주에는 본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시각이 좀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뀐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전체 트렌드는 그래도 계속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AI와 기본적으로 빅테크에 대한 포커스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큰 그림에선 그렇지만 그 안에서 누가 선점이고 그렇죠. 누가 훨씬 더 네, 유리하고 뭐 누가 더 돈을 잘하나. 벌고 네, 뭐 이런 맞습니다. 거는 계속해서 좀 바뀌는 변하는. 거죠. 네, 변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체 매크로에서는 이제 이렇게 가는 거는 확정된 것 같아라고는 했는데 그 안에서 누군가는 팔고 어떤 종목은 팔고 어떤 종목은 사야 될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상대적으로 롱숏을 하는 펀드들도 많고 그다음에 특히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종목별로 사고 종목별로 팔고 하면서 중립을 맞추면서 어떤 경우에도 돈을 깨지지 않겠어라고 하는 전략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 종목 차별화들은 지속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키 맞추기라는 표현을 제가 썼지만 어느 하나가 영원히 계속 올라가지는 않는다. 그래서 너무 둘이 벌어지면 또 그걸 어나인딩이라는 게 반대 매매라는. 네. 그래서 매도 쳤던 거는 매수하고 매수를 너무 했던 건 매도하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는 너무 이제 이격도가 벌어지면 그걸 갖다 이제 제자리로 맞춰주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통 AI 쪽도 마찬가지로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한 군데가 완전 독식을 하는 거를 미국은 원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독과점을 방지하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 이제 밸런스를 맞추는 그리고 경쟁을 통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누군가 독과점을 하면 가격을 올려서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라는 게 기본적인 컨센서스가 미국은 깔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쭉 고려를 해보면 결국 키 맞추기는 어느 정도는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볼까요? 그리고 이제 네. 매크로 데이터들 앞에서 쭉 이제 보셨듯이 설명은 다 해주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FOMC가 제일 컸었고 그 다음에 PC 나오면서 예상과 너무 같게 나오거나 아니면 오히려 인컴 부분들은 조금 떨어지게 나와서 실질적으로는 주식시장이 굉장히 페이버러블 하면서 이 부분이 골디락스라는 표현이 되면서 주가는 계속 올랐다. 그리고 그 전에 일본에서 YCC 나오면서 장기금리 오르면서 주가 빠졌었는데 그거를 다 밀어버렸다라는 게 지난주 한 주 딱 한 줄 요약인 것 같고요. 네. 그럼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이제 이코노믹 데이터, 매크로적으로는 중요한 데이터가 뭐가 있나를 생각을 해보면 금요일 날 일단 잡 데이터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애플, 아마존 실적 발표. 그래서 이제 애플이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뭐라 그럴 거냐. 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15가 이제 아이폰 15 나오잖아요. 애플 발표가 먼저죠. 네, 목요일 날이 네. 애플 발표입니다. 그 다음 날이 비농업 고용 보고서. 네, 고용 보고서. 그 두 네. 가지가 제일 크고 네. 그 전에 이제 유럽 쪽에서 인플레이션 데이터들이 나올 건데 월요일 날 이제 오늘 밤에 나올 건데 그 부분에 있었을 때 아까 앞에서 유럽 부분 좀 별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독일도 좀 안 좋고 수출을 하는 나라들이 별로 안 좋은 상황이어서 독일이 안 좋아지면 이제 유럽도 힘드니까 그 부분이 포커스된 것들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는 PMI나 이런 이제 제조업 지수들이 전반적으로 리바운드를 하면 전 세계적으로는 경기가 괜찮아질 거야라고 해야 전체 트렌드를 계속 상승 트렌드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유럽이나 중국이 성장을 못하고 미국만 성장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 같이 성장해야 이게 올라가지 어느 한쪽이 망가지면 결국 그 망가지는 쪽 고리 때문에 미국도 망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반적인 우상향 트렌드를 계속 지금 유지를 하려면 글로벌 전반적으로 다 괜찮아야 이게 따라 올라갈 수 있고 안 그러면은 결국은 아까 키 맞추기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중국을 매수하고 미국을 매도한다거나 미국이 너무 많이 올랐어. 이런 일이 일어날 거고 그러면은 예상과 다른 방향성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일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난주에 뭐 FOMC도 있었고 ECB도 있었는데 사실 둘 다 기조는 비슷하게 말했잖아요. 다음에 올릴 수도 있고
안 올릴 수도 있다. 네네네. 어쩌면 거의 똑같은 기조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한 것 같은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나쁜 쪽으로 자꾸 생각이 그러니까요. 드니까 그 이유가 다른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성장을 못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미국은 어쨌든 뭐 AI도 있고 뭐 이런 뭔가 새로운 걸로 계속 뭔가 이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는데 유럽은 명품 말고는 꿈과 희망을 못 심어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경제적으로도 네. 뭐 여러 가지로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안 잡히면서 경제는 어렵고. 네. 예. 인플레가 안 잡히면서 성장 못하면 이거는 스태그플레이션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려가 되니까 결국은 통화가 약세가 돼버리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올리지 않겠다는 이유가 뭐 않겠다는 확정은 아니지만 좀 도비시하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다른. 네, 이유가 다른 상황이다.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도비시하게 얘기하는 게 이제 이 정도면 인플레이션이 잡혔어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면 포커스가 다른 거죠, 양쪽에서.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페드와치도 매번 이제 전주 대비로 봤었는데 네. 이번 주에는 그러니까 FOMC 전, FOMC 후 두 네. 개만 딱 비교를 해보려고 그래요. 좋습니다. 네, 두 개만 딱 비교를 해보면 바뀐 거가 결국은 스테이 롱거 하는 부분하고 저희가 포커스했다는 게 이번이 마지막일 거냐 두 가지라고 말씀을 그렇죠. 드렸는데 끝나고 나서 딱 봤더니 어떻게 바뀌었냐면 7월 달이 실질적으로 4.75에서 5로 오히려 올라왔어요. 이게 하나가 바뀌었어요. 나머지는 다 FOMC 전과 후가 거의 같아요. 확률만 바뀌었고. 근데 레벨이 확률이 제일 높은 게 바뀐 거가 7월 달이에요. 그래서 7월 달이 금리가 올라가는 25bp가 올라가는 쪽으로 바뀌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스테이 롱거 쪽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의 또 인투이션은 5.75가 확률이 오히려 FOMC 전보다 낮아졌어요. 그 얘기는 이번이 잘하면 마지막일 수도 있겠는데 근데 잘못하면 계속 가겠는데 원래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3월 달까지는 그대로 유지되고 5월 달이 이제 낮아지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5월 달도 잘못하면 이제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생기면 진짜로 쭉 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5월 달에 한번 낮춘다 하더라도 6월 달, 7월 달에 다 위로 한 칸씩 올려서 금리 인하를 안 하면 어떡하지? 라는 부분들도 반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스테이 롱거하는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지난번 FOMC가 잘하면 이제 최종 금리 올라간 걸로 마무리가 될 수도 있겠다. 인플레이션만 안 올라오면 네. 기본적으로 이번에 한번 지난번에 올린 게 목요일에 올린 게 마지막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옵션 미결제 분석 볼게요. 그리고 이제 네. 옵션 미결제 쪽 보시면은 이제 변동성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위클리 옵션 같은 경우도 이제 10% 밑으로 내렸습니다. 9.79%로 이제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클리 옵션들은 다운사이드 쪽 베팅이 있긴 한데 이 다운사이드 베팅이 매번 말씀드렸듯이 이거 이하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수익이 나는 포지션들을 잡는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500 이하로만 안 떨어지면 수익이 계속 나는 포지션을 잡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래쪽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제 풋옵션이 증가하는 양이 약간은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업사이드 올라가는 쪽들도 계속 베팅을 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지금 콜옵션 쪽이 훨씬 더 많아요. 네, 의외로. 보통은 옵션 쪽 항상 보면 풋옵션이 많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주식은 원래 들고 있고 아래쪽은 해지하려고 이제 매수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데 빠져도 좀 이제 덜 깨져 보겠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콜 쪽도 단기 매수가 굉장히 많다. 9월 달 만기로. 정말 불리시하게 보고 있다. 네. 특히 나스닥. 네. 이게 빅테크죠. 결국은 나스닥이라는 얘기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 만기, 그러니까 8월 4일 만기 같은 경우는 약간 하락 쪽으로도 베팅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너무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FOMC도 끝냈고.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일부 조정이 거치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보시면 한 15,000선 정도, 15,300? 이 정도 선에 걸려 있어서 여기서 뭐 한 3,400 정도 조정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변동성 이제 그 텀 스트럭처라고 기간 구조 보여드렸었는데 제일 눈에 띄는 거는 나스닥 같은 경우가 이제 장기 월물, 내년도 월물들은 상대적으로 높더라. 그러면은 이제 이걸 가지고 유추해 볼 수 있는 생각은 올해까지는 계속 갈 수 있나 보다 위로. 그러나 내년은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내년은 더 이상 변동성을 더 이상 낮출 수는 없을 것 같아. 현재 레벨에서. 왜냐하면 이미 20 언더예요. 나스닥이. 예, 이미 20 언더인데 여기서 더 낮추기는 불안하다. 이 20이 갖는 의미가 뭐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계속 16이라는 단어를 그렇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16이 1% 매일 움직여야 되는 건데 보통 나스닥 같은 경우는 보통 20 항상 거의 위에 있는 경우가 제일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거는 평균보다 덜 움직이는 쪽으로 내포하고 있는데 나스닥이 덜 움직인다는 얘기는 결국은 하락 가능성이 더 많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기존에 이미 나스닥은 어느 정도 이제 과매수권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페이를 안 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큰 그림 하나로만 보시면 계속 15일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15일선 찍고 확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도 조정을 받고 15일선을 두 번, 세 번 테스트하고 결국 점법. 강하네요. 네, 그래서 15일선이 뚫리고 확실하게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상승 추세를 유지할 것 같다. 저 뒤에 그래프는 우리가 항상 모르지만 상승의 조건과 꺾이는 하락의 조건이 있다면 네. 이제 가정을 해본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인플레이션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물가가 계속 높인 게 미국에서 못 잡힌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리스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원자재 값들이나 이런 것들, 석유나 이런 이제 뭐 밀 뭐 이런 것들이 뭐 온난화건 전쟁이건 이런 이유로 계속적으로 물가가 안 잡히고 미국에서는 잡힌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솔직히 뭐 유가 올라가 버리면 대안은 없잖아요. 미국도. 그다음에 이제 이미 임금 부분은 고임금으로 고정돼 버렸고 이거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인정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결국 이 상황에서 원자재 값이 올라가 버리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생긴다고 하면 미국은 금리 내리기 어려워질 거고 미국이 금리 내리기 어려운 상태에서 성장성이 있어서 버티고 있는데 잘못하면 유럽처럼 된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거는 이제 어나더 스토리가 되면서 지금 이제 베어마켓 랠리였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SQQQ나 이런 게 확 올라가게 되겠죠. 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이 상황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아서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는 가정을 이제는 거의 시장에서 100%에 가깝게 가격에 반영을 시킨 거기 때문에 이게 거꾸로 되면 저 15일선을 무너뜨리고 밑으로 많이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내일 나오시죠. 네. 어떤 얘기 해주신다고요? 내일은 이제 뭐 지난번 FOMC 때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이랑 YCC 두 가지 정도를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실적 부분, 팩트셋에서 나온 것들을 간략하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고요. 내일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테이블랩의 케빈 강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